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이슈입니다만 사법파동입니다. 사법부 판사들 사찰하고. 충격적이야, 이거. 네, 그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내부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청와대에다가 낱낱이 보고 드리고, 이런 사건이죠. 아니, 판사들 가오가 끝내준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거점법관. 와, 죽이대. 이게 북한의 5호 담당관제도 아니고 말이야. 어? 아니, 말이 좋아, 거점법관이지. 그냥 달리면 풀악지 심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동료들 감시하는 판사를 하나씩 심어놓은 거 아니야. 네. 야, 이게 무슨, 야, 진짜 완전 북한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아닌가, 이거? 이게 혹시 박정희 정권 때 아마 이랬을까 싶은데. 왠지, 그러니까, 네. 그때 해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난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좀 하긴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여튼, 야, 사법부는 정말 역사적으로 그나마 검찰하고 비교되는 게 여러 차례 사법 파동을 거치면서 그렇죠. 그 판사라는 어떤 자존심 하나로 이렇게 지탱해온 조직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냥 싹싹 빌고 다니고 이러는 거였다는 거죠. 진짜. 이게 정말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초대형 이슈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도 되게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언론은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냐, 또는 네. 사법부가 판사들을 감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해요. 네, 사법부가 판사를 감찰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감찰해서는 안 되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판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찰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영장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정치 신세계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지금 터진 겁니다. 네. 왜? 신났어. 제가 법조 기자를 9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승주 소장 준법조인이에요. 준법조인.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최성식 변호사. 라이징 스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다룰 거야. 이거는 진짜 끝장을 봐야 돼. 뉴스가 새로운 뉴팩트가 터지면 터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다뤄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계속 이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는데 하늘 안 가려집니다. 하늘은 무한히 넓고 우리는 끝까지 이걸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새끼들 한테 이번 판사 법관들 사찰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하 소장께서 친절한 강의를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척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중동이죠. 지금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근데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님이죠. 네, 조국 수석. 예, 조국 수석이 대법원에다 전화를 걸어요. 네. 그래서 제1야당 홍준표 재판이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화를 벌컥 내요. 뭐야? 라고 화를 벌컥 내. 왜 무죄야? 그러니까 무죄가 안 되잖아! 라고 화를 내니까 그래 대법관들이 벌벌 떨어요.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치를 해줄 테니까 이대로 따라하시오. 그래서 홍준표 사건은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심을 올라가면은 전원 합의체에 붙이고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법관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화를 내니까 이 화를 달래드리려고 우리의 진위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상세히 브리핑을 드리고 달리 말하면 심할서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진짜로 조국 수석이 그랬다면 네. 이거는 탄핵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야가 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 신세계는 뭐든지 실드 쳐줄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나는 이거는 못 쳐줄 것 같습니다. 이건 실드 불가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당장 야당 새끼들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대통령 책임지라고 떠들 겁니다. 네. 아무리 문파가 진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전략적으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삼권 분립을 넘어서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헌법 위반이야, 헌법 위반. 예, 이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선언하는 일이죠.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동안 이런 조국 민정수석님의 심기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판사들을 리스팅을 해가지고 이 판사들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갖다가 상세히 적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그 대응 방안이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협박질하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례로 조국 민정수석을 집어넣었는데 조중동은 어떻게 떠들었을까? 어?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했겠냐 이 개새끼들아.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씨.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입니다. 요걸 제가 말씀드린 거에다가 조국 수석 대신 우병우 수석이라고 넣으면은 그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병우가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홍준표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재판은 원세훈 재판이었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건은 아까 제가 예를 드는 사건만 해도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예를 든 가상의 사건보다도 100배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 100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원세훈 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사건. 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이고 선거 개입, 네. 정치적 중립 위반. 그래서 박근혜 당선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법원 새끼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문건에 다 적어놨어. 이거가 흔들리고 나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오, 그렇게 적어놨어? 예, 적어놨어요. 지들도 아, 잘 알고 있네. 아는구나. 알면서 한 짓이야. 왜 십숑이들이 있나? 이건 완전히 진짜 이건 악질범인데 이거는. 응? 고의 우리 그 형법에서 고의범 과실범 따지잖아요. 이건 확신범이죠. 완전한 고의를 가진 확신범입니다. 자, 이게 우리 다 아는 거지만서도 한번 간단하게 지금 현재 사법 파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 사건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이명박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의 현장 요원들을 직접 동원하여서 오피스텔 골방에다 사무실 골방에다 넣어놓고 주로 댓글질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만 개쌍용을 갖다가 인터넷에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비싼 월급 받고 국가 지키러 온 국정원 요원들이 이 짓 하다가 빡이 칩니다. 그래서 조용히 투사를 하죠. 고발을 하지. 네. 그래서 이 고발을 듣고 민주당에서 현장 요원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 사무실 앞에서 가가지고 빨리 문 열고 나오라. 강기정, 김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5만 고초를 다 당합니다. 내가 요즘 김현 비판하고 있지만 이거는 참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 많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검찰이 김현, 강기정 의원 이런 사람들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여기 국정원 요원도 고소를 하기는 합니다. 검찰이 이제 여기서 그 수사를 시작을 했죠. 이때 권은희 당시 경찰이었죠.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죠. 네. 이 양반이 슈퍼스타로 떠오르죠. 이때 이제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했지. 국회의원까지 그대로 스타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 때. 네. 그래서 수사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공소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자 청와대에서는 5만 수를 다 써가지고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불거지게 만들어서 검찰 수상을 쫓아내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을 좌천을 시킵니다. 그렇지. 예. 이걸로 해서 손, 발을 다 잘랐죠. 머리도 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검찰을 완전하게 자기 수하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해놓은 상태야. 네. 그래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기소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세훈이 재판에 올라갑니다. 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재판에 올라갔더니 1심에서 덜컥 유죄가 나왔네? 아이고. 근데 원세훈이 유죄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유죄라는 말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선판을 흔들었다는 말이고 그렇지. 이 흔들린 판에서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이 흔들린다는 말이 됩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빡치는 사건이지. 그렇죠. 법원한테 완전 빡치는 거야. 네. 그랬더니 마치 박정희가 다시 돌아온 듯
박근혜는 빡이 돌아가지고 우병우를 시켜서 대한민국 법원에 온갖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중에 약간 진도하고 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생경하게 들려요. 그 댓글 작업을 했다고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 수구 진영에서 판단을 했다는 게 야, 얘들 그땐 참 순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 몇 년 잡고 가더니 이제 그러면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통성이 흔들린다고 판단하는 걸 보니까 참 얘들 순진했구나. 그랬더니만은 법원행정처는 저기 사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이 부서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우병우 수석님께 공손하게 심할서를 써서 드리고 반성하고 우리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사법부 내의 판사들을 졸라 감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켰어. 다 들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 김현수 대법원장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갖다가 조사를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지금 자기들 잘못 아무것도 없다고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감찰을 벌였던 애들이 뻗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건들이 있는 거에서 아주 일부분만 조사를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머지 문건들 다 까야 되는 게 말 그대로 공직자의 기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까면 안 된대. 사생활 침해래. 사생활 침해래.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미친놈들. 야, 니들 공무원으로서 사용한 그 컴퓨터는 국가재산이고 그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는 국가재산이야, 전부. 거기에 무슨 사생활 침해야. 그걸 법을 공부했다는 판사 새끼들이. 그걸 거기다 사생활을 넣어놨으면 이 새끼들이 진짜 나라 재산으로 너가 사생활에서 썼다는 말 아니야. 참, 아니, 변명도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지.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씨.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들을 쭉 훑어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딱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동원했는데 그게 들키고 나니까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덮으려고 오만 일을 다 벌이고 있던 거예요. 특히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인간들이, 법원 행정처에 있으면 기자들 많이 만나거든.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기자들 통해서 계속 언플 중이야.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 삼권일체. 그래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이명박근혜의 수하가 되고자 졸개가 되고자 진짜 말 그대로 빨가벗고 그냥 납작 엎드린 거에 다름 아닙니다.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뭐 딜하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뭐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대수전 사건을 굉장히 복잡하게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행정처 사법부 전체가 우병우 수석님께 아양 떤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 영화 1987 보셨겠지만, 그야말로 사법부 역사를 딱 정확하게 30년 뒤로 후퇴시킨 사건입니다. 왜? 전두환 정권 때까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 때 사법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그때부터 사법부 독립성을 계속 획득해 왔는데 그 시계를 정확하게 30년 뒤로 지금 되돌려 놓은 사건입니다. 네, 근데 두 분 이 얘기 굉장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라이징 스타 최덕식 변호사가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집을 위해서 오늘은 아쉽지만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여기까지만. 결론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지금 일단 불법 행위들이 와랑창창창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조중동에서는 여기서 대충 하고 덮지. 이런 방법이 있고, 둘째로 무슨 소리를 하냐? 이거 위법 행위인데 불법 행위인데 이거는 검찰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게 강제 수사 영장 받아가지고 다 압수해가지고 다 뒤져. 수사해야 돼 이거는. 예. 이런 입장이 있고 세 번째 김영수 대법원장 입장입니다. 현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가 일단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아닙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뉘앙스에는 조사한 뒤에 검찰 수사는 지금 백지로 남겨놓은 상태예요. 네, 아직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더 조사를 하겠다. 왜? 조사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법부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PC 있잖아요. 네. 아직 못 가고 있는 거
뭐 이거 저기 사법부 판사들의 뭐 반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직접 까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명령 불복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이걸로 징계 때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영수 대법원장이 조사가 이걸로 끝이 아니다.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거 수사팀 이미 다 꾸려놨다고 그럽니다. 네. 검찰은 이제 일단 법원에서 자체 조사를 더 한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고, 압수수색 하러 가면 됩니다. 예, 컴퓨터 다 들고 오면 돼. 네. 네. 그리고 이게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은 형사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고 뭐 사법부의 위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위신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시궁창에 빠졌어. 자, 이거는 최성식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 소장님 뭐 네. 고향 뉴스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두 번째 뉴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인천시 강화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인천 시민입니다. 네. 근데 인천시의 시정은 인천 시민들을 수도 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뭐 파산 위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최악의 재정 위기를 갖는 지자체 1등 넘버원 이런 걸 맨날 인천 꼽히고 이래가지고 그거 부끄럽게 만들고. 자, 그럼 오늘 갖고 온 부끄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름도 참 너무 큐트한데요. 그 인천대공원 반지 사건입니다. 어머, 로맨틱해. 반지 사건. 네. 그 인천대공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서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드넓은 부지에 그냥 또 사람 부산스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저도 가봤어요. 예. 예, 좋습니다. 좋죠. 산책하기 좋아요. 예. 월미대공원 이런데 뭐 디스코 팡팡 이런 좀 시끄러운데 그 인천대공원은 조용히 가족들끼리 이제 산책하고 이러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호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반지 조형물이에요. 아, 반지 조형물? 네네. 왜 반지 조형물? 이거 뭐 돈도 들였을 거 아니야, 또. 그렇죠. 돈도 한 4억인가 들었다고. 헐. 그러는데. 네? 뭐 절도 반지입니까? 이게 뭐 몇 킬로짜리 반지의 제왕이야? 근데 차라리 무슨 진짜 반지 제왕이 나오는 반지처럼 좀 뭐 스펙타클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 문방구에서 유치원 애들한테 뭐 파는 저기 빨간색 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덜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탕 모양의 그런 색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조악한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날로 먹었네. 이거 만든 사람, 와. 근데 몇 억을 꿀꺽 날로 먹었네. 모르겠어요. 이게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껴놓고 나서라도 참 인천시의 미적 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또 여기에 갖다 붙은 설명은 어마어마해요. 어떤 설명을 붙었습니까? 그 인천시가 앞으로 애인 정책. 애인? 뭐랄까. 러버? 이게 한자로 하면 사랑할 애자에다가 어질 인자예요. 어질물 사랑한다 이러는 이 말인데. 새로운 어떤 나름 신경 써서 조어를 만든 거네. 아니 그렇죠. 그래서 낯설다. 여기서 이제 애인 광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로맨틱. 여기다가 이제 애인 광장에 뭐 나름대로 상징물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유치한 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레머니 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니야. 뭐, 당연히 이제 시장님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이걸로 이제 욕이 많이 나온 거예요. 뭐 부끄러워 죽겠는데 뭘 저런 걸 만들어. 인천 용미길로 작정했냐. 디자인 보니까 진짜 구리네요. 우리 저기 에피소드 올라갈 때 요 갤러리에다 요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오글거린다. 그랬더니 우리 현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는 기왕 만들었으면 아끼고 사랑하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브랜드 가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그라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나 소나 브랜드, 서로 사랑하고 홍보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애인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조형물 제목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더욱더 오그라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 조형물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문제고, 예뻤으면 돈 생각으로도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 안 예쁘니 돈 생각이 절로 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인천시는 그동안 돈을 헛질할 거가 참 너무 많아요. 이전 시장이 안상수 시장이고, 현 강화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양반께서 진짜 신나게 돈 쓰셨죠. 이걸로 해가지고 송영길 인천시장에 맡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었고 그 중에서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코믹한 거 하나만 잠깐 여기서 인천시의 이 흑역사 중에서 월미 은하레일입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데? 월미도가 이 섬인 건 아시죠? 네. 예, 월미도 거기 이제 뭐 나름 월미도 그 유원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월미도를 한 바퀴 삥 도는 유람 열차 레일을 깔자. 그 모노레일 같은 예, 거. 모노레일. 예, 모노레일이니까 레일이 하나짜리. 교통수단입니까, 한마디로? 그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동하는 도는 거지. 거예요. 교통수단은 아니고. 교통수단, 뭐 타고 다니니까 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로가 하나로 된 이 레일인데, 지상이나 지하가 아니라 공중에다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보통 우리 경전철처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둥 박아가지고 위에다 그렇지, 레일을 위에다 쭉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예. 이걸 했는데 제가 이 월미 은하레일이 처음 개통될 때 인천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한번 그때도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월미 은하레일 어쩌고저쩌고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당장 이제 이 감사를 해본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사진 같은 걸 몇 개 찍어갖고 했는데 레일이 그 위에 있으면은 기차가 올라가면 레일이 이제 똑바로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레일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에? 에이? 그래서 이게 아니 그게 울퉁불퉁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탈 수가 없는 거야. 부신시공하냐 그거? 아니 그거 당연히 부시시공이죠. 그래서 월미 은하레일은 안전도 검사 이것만 뭐 몇 번을 받다가 결국 단 한 번도 운행을 못 하고 사업을 접었어요. 이것도 반지 모양으로 뚜굵게 있는데 그냥 감사하는 정도네요. 네. 이걸로 해서 이게 이제 890억인가 그래서 1000억이 약간 안 돼요. 반지는 애교네요. 반지는 진짜 싸니까. 돈 잘 쓰네. 사실은 이제 이게 반지 사건이 나오니까 요걸 갖고 해가지고 다시 월미 은하레일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근데 이거 추진했던 시장이 누구? 안상수 시장님. 근데 그런 시장도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어요. 다시 당선이 되셨죠. 대단하네. 예. 근데 이분께서 저기 또 나름 유니크한 거는 그 박근혜 후보 선정할 때 네. 박근혜 후보와 같이 경쟁자로 나서가지고 후보 경선에 또 나셨어요. 맞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인천시의 재정을 갖다 아작낸 걸로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캠프 내에서 직함을 받으셨는데 그게 짱이에요. 뭐야? 가계부채 대책위원장을 받으셨어요. 인천시 빚더미 올려놓고 네네. 가계부채 대책 세운다고? 그런 걸 와, 만들어 대단하다. 아니, 야, 저쪽 애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통일 반대론자가 통일은 없다는 책을 쓴 사람이 통일부 장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네. 딱 그런 식인 네. 거예요. 당시 이제 월미 은하레일 이게 한 1000억 들었는데 제가 이 월미 은하레일이라고 하는 게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기차가 딱 두 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 못 타요. 그럼 이 890억을 들인 거를 갖다가 그 연간 이자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자 돈을 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사람이 몇 명이 타야 되고 이게 몇 번 돌아야 되느냐 해봤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견적 안 나오는 걸 네, 했구만. 견적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견적을 맞추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월미 은하레일이 설사 움직였다 하더라도 뭐 6km인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 6km 하는 데에 요금을 14,000원 받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네.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코끼리 열차 있잖아. 네, 그거에 서울대공원 가면 있잖아. 네.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를 맞습니다. 돈 때려 넣어서 만들어서 장난감을, 그러니까 엄청 비싼 장난감을 만든 거야. 이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 단순히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걸 세탁으로 보거든요. 맞아. 저 공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챙겼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런 의심이 가. 우리 동네에서는 월미 은하레일을 그 인천시의 나름대로 이 시 재정이나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뭐랄까 좀 코믹하고 사소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워낙 초대형 사고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1,00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1,000억 정도는 귀엽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어차피 크게 망했는데 뭐 천억 있나면 안 하지 뭐. 진짜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오만 이 희대의 예산 낭비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복이가 또 당선된 거 아니야. 나 진짜 지선 임박해서 인천 특집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제가 저기 인천 반지 사건을 했는데 한번 인천대공원 반지라고 구글링 해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런 일이 있지만서도 우리 인천 시민들을 너무 놀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이슈
이슈 이슈입니다만 사법파동입니다. 사법부 판사들 사찰하고 충격적이야 이거. 네, 그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내부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청와대에다가 낱낱이 보고 드리고 이런 사건이죠. 아니 판사들 가오가 끝내준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거점 법관. 와, 죽이대. 이게 뭐, 저 북한의 5 담당관제도 아니고 말이야. 어? 아니 말이 좋아 거점 법관이지. 그냥 달리면 풀악지 심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동료들 감시하는 판사를 하나씩 심어놓은 거 아니야. 네. 야, 이게 무슨, 야, 이 진짜 완전 북한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아닌가, 이거? 이게 혹시 박정희 정권 때 아마 이랬을까 싶은데. 왠지, 그러니까, 해봤던, 네. 그때 해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난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뭐 좀 하긴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여튼, 야, 사법부는 정말 역사적으로 그나마 검찰하고 비교되는 게 여러 차례 사법 파동을 거치면서 그렇죠. 그 판사라는 어떤 그 뭡니까 자존심 하나로 이렇게 지탱해온 조직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냥 싹싹 빌고 다니고 이러는 거였다는 거죠. 어우, 진짜. 이게 정말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초대형 이슈입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도 되게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언론은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냐? 뭐 또는 네. 뭐 사법부가 판사들을 감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딴 소리를 해요? 내 사법부가 판사를 감찰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감찰해서는 안 되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오병우가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홍준표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재판은 원세훈 재판이었죠. 네. 자, 근데 이 사건은 아까 제가 예를 드는 사건만 해도 어이가 없죠. 근데 이 예를 든 가상의 사건보다도 100배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 100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원세훈 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사건. 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이고 선거 개입. 네. 정치적 중립 위반. 그래서 박근혜 당선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법원 새끼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문건에 다 적어놨어. 이거가 흔들리고 나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오, 그렇게 적어놨어? 예, 적어놨어요. 지들도 아, 잘 알고 아는구나. 있네. 알면서 한 짓이야. 왜 십숑이들이 있나? 이건 완전히 진짜 이건 악질범인데 이거는. 응? 고의 우리 그 형법에서 고의범 과실범 따지잖아요. 아, 이건 확신범이죠. 완전한 고의를 가진 확신범입니다. 자, 이게 우리 다 아는 거지만서도 한번 간단하게 지금 현재 사법 파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 사건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이명박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의 현장 요원들을 직접 동원하여서 오피스텔 골방에다 사무실 골방에다 넣어놓고 주로 댓글질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만 개쌍욕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비싼 월급 받고 국가 지키러 온 국정원 요원들이 이 짓 하다가 빡이 칩니다. 그래서 조용히 투사를 하죠. 고발을 하지. 네. 그래서 이 고발을 듣고 민주당에서 현장 요원들 판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찰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영장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정치 신세계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지금 터진 겁니다. 네. 왜? 신났어. 제가 법조 기자를 9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승주 소장 준법조인이에요. 준법조인.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최성식 변호사. 라이징 스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다룰 거야, 이거는 진짜. 끝장을 봐야 돼. 뉴스가 새로운 뉴팩트가 터지면 터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다뤄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계속 이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는데, 하늘 안 가려집니다. 하늘은 무한히 넓고, 우리는 끝까지 이걸 다룰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새끼들 한테 이번 판사 법관들 사찰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하 소장께서 친절한 강의를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척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중동이죠.
지금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근데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님이죠? 네, 조국 수석. 예. 조국 수석이 대법원에다 전화를 걸어요. 네. 그래서 제1야당 홍준표 재판이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화를 벌컥 내요. 뭐야? 라고 화를 벌컥 내. 왜 무죄야? 그러니까 무죄가 안 되잖아! 라고 화를 내니까 그래 대법관들이 벌벌 떨어요. 아,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치를 해줄 테니까 이대로 따라하시오. 그래서 홍준표 사건은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심을 우르르 가가지고 그 사무실 앞에서 가가지고 빨리 문 열고 나오라. 강기정, 김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5만 고초를 다 당합니다. 내가 요즘 김현 비판하고 있지만 이거는 참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 많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검찰이 김현, 뭐 강기정 의원 이런 사람들 막 고소 고발하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여기 국정원 요원도 고소를 하기는 합니다. 검찰이 이제 여기서 그 수사를 시작을 했죠. 이때 권은희 당시 경찰이었죠.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장이었죠. 네. 이 양반이 슈퍼스타로 떠오르죠. 이때 이제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했지. 국회의원까지 그대로 스타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 때. 네. 그래서 수사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공소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자 청와대에서는 5만 수를 다 써가지고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불거지게 만들어서 검찰 수상을 쫓아내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을 좌천을 시킵니다. 그렇지. 예. 이걸로 해서 손, 발을 다 잘랐죠. 머리도 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검찰을 완전하게 자기 수하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해놓은 상태야. 네. 그래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기소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세훈이 재판에 올라갑니다. 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재판에 올라갔더니 1심에서 덜컥 유죄가 나왔네? 아이고. 근데 원세훈이 유죄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유죄라는 말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거 올라가면은 전원 합의체에 붙이고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법관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저기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화를 내니까 이 화를 달래드리려고 우리의 진위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상세히 브리핑을 드리고 달리 말하면 심할서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진짜로 조국 수석이 그랬다면 네. 이거는 탄핵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야가 각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야가. 이거는 정치진에게는 뭐든지 쉴드 쳐줄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나는 이거는 못 쳐줄 것 같아요. 이건 쉴드 불가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당장 야당 새끼들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대통령 책임지라고 떠들 겁니다. 네. 아무리 문파가 진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전략적으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삼권 분립을 넘어서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헌법 위반이야, 헌법 위반. 예, 이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선언하는 일이죠.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동안 이런 조국 민정수석님의 심기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판사들을 리스팅을 해가지고 이 판사들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갖다가 상세히 적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그 대응 방안이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협박질을 하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례로 조국 민정수석을 집어넣었는데 조중동은 어떻게 떠들었을까? 어?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했겠냐 이 개새끼들아.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씨.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입니다. 요걸 제가 말씀드린 거에다가 조국 수석 대신 우병우 수석이라고 넣으면은